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이 늘어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전략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가 2달 연속 감소했고 기업의 체감 경기 지수도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중남미 칠레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0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0분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으로 전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가 폐쇄되면서 올해는 방송국 생중계 등으로만 해돋이 감상이 가능합니다. 간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2위에 오를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지만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인체 면역 세포를 이용해 간암과 골수종 정복에 나선 박셀바이오 이준행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인구의 1%가 감염됐고 우리의 경우 누적 확진자 40%가량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간호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환자 증가로 간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기존 간호 인력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늘어나는 간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지난 10일 이후 4,000명 이상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앞으로 인력풀을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를 올해 400여 명 배출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추가로 2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계속 위반하면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까지 가능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개정돼 앞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역 지침 위반 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지침을 위반하면 경고, 반복하면 운영 중단 10일, 3, 4차 위반 때는 각각 20일과 석 달 운영 중단, 5차 위반 때는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영국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새로 확인된 2건 중 1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해오다 26일 오전 일산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3천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일부 지역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3,13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전날보다 1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입니다. And now we're back in the eye of the storm of this second wave of coronavirus sweeping Europe and this country. 더 큰 문제는 영국의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입원을 위한 응급 차량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응급요원 부족으로 운송을 못하거나 환자를 태우고도 빈 병실이 없어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Quite often with huge numbers of people waiting for ambulances and they have nobody left to send.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 몰릴 것으로 영국 의료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n't seen the patients who have had coronavirus infections that they've contracted over Christmas yet because they're probably not sick enough to come to hospital yet. 프랑스도 일부 지역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이하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한 달 이상 10,000명 이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300여 명이며 사망자는 384명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세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를 비교해 추적 검사한 결과 치명률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전파력은 변이 바이러스가 더 강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상대방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경우 15%,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일 경우 10%로 추정됐습니다. 연구팀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거나 치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변이 바이러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현지 시각 29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콜로라도의 코로나19 변이 첫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0대 남성이며 엘버트 카운티 지역에서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행 기록이나 밀접 접촉은 없으며 보건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2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중남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칠레 보건당국은 영국을 방문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지난 20일 귀국한 자국 여성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귀국 후 이용한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칠레는 지난 20일 영국발 직항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오는 31일부터 칠레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10일간 격리하고 영국을 다녀온 사람의 경우 격리 기간을 14일로 늘릴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파키스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신두주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발 입국자 6명 가운데 3명에게서 영국발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파키스탄 연방정부 보건당국은 수도 이슬라마바드 병원에 입원한 2명에게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를 1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남아시아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수출 호조로 생산과 투자는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내수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가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외출 자제와 춥지 않은 날씨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에 비해 6.9% 줄었습니다. 승용차도 10월 신차 효과로 차가 많이 팔리면서 지난달에는 기저 효과로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며 0.7% 증가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보험과 부동산 등이 서비스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인 음식 숙박업은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수출 개선 등으로 0.3%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7.2%, 전자부품도 7.4% 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EU 등 해외에서 코로나가 확산하며 생산이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와 제조기기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3.6% 증가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2.1%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통계청은 12월에는 거리두기 격상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양상에 따라서 수출과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12월에 들어가면서 이게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21년 3개월 만에 가장 긴 연속 동반 상승인데 통계청은 코로나19라는 경제 외적인 충격이 있는 만큼 경기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한은조사국 거시경제팀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습니다. 한은 연구진은 통계청이 추정한 비관적 전망보다 낮아서 합계 출산율이 2022년 0.72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고용 소득 충격이 20, 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방식의 확산, 경쟁 환경 심화 등으로 긍정적 결혼관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륙료와 계류장 사용료 등의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돼 457억 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화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0분쯤에 내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30분쯤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는 모두 출입이 통제됐고 대신 랜선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해넘이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서 맞게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가장 먼저 지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늦게 집니다. 17시 5분 독도에서 2020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10분 뒤에는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에서도 해넘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17시 21분, 서울 17시 24분, 광주도 17시 31분에 마지막 해를 배웅합니다. 이어 해남 땅끝마을 17시 34분, 마라도 17시 38분에 이어 신안 가거도에서 17시 40분 가장 늦은 해넘이가 나타납니다. 내륙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 속에 해넘이를 볼 수 있지만 서쪽 지역에서는 한파 속에 낮은 눈구름이 만들어져 해넘이 끝부분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의 첫 해는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어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에서 7시 31분에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은 7시 39분에 첫 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일출 시각은 대구 7시 36분, 광주 7시 41분,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새해 첫날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첫 해돋이를 보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해넘이 해돋이 명소의 출입은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다만 방송이나 지자체에서 해넘이 해돋이 생중계를 계획 중이어서 랜선을 통해 각 지역을 옮겨 다니며 2020년 마지막 해넘이와 2021년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되는데요. 고려대학교 각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과 의료 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방역과 의료 체계 역량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역 시스템 자체가 역량이 관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계속 꽤 오랫동안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어떤 확산세가 감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0명을 넘었을 때는 우리 방역 시스템 자체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의료 체계 역량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어제만 해도 35명이 추가로 위중증 환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장기화가 되면 과연 유지가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더 증가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한 관리도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의료체계 역량은 유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자에 대한 초기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동부구치소 내의 어떤 전파 양상을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구치소 이외에 다른 어떤 교정시설에서 만약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초기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방역 시스템 실제로 확진자와 음성 확인자 간의 어떤 격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잘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동부지소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협회가 최근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한 것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면 한 경우에 그 입소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호트 격리를 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코호트 격리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고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동일 집단 격리 해제를 했을 때 특히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소자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다른 어떤 시설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원 조치가 됐을 때 이분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분들이 정말 음성이냐 이 부분도 또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코호트 격리를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호트 즉 동일 집단 격리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들은 계속 또 확대돼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2명 확인된 분들, 그러니까 한 분은 80대 4호 확진자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거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거든요. 네. 네, 이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영국에서 입국한 80대 4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동반가족이 같이 확진이 되셨어요. 예. 그 중에서 현재 이분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는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전파가 지역사회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는 현재 단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동반가족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사후 확진 받으신 80대 분이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예. 이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역 확산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연 감염 상태에서 체내에서 선택이 된, 그러니까 세포내 증식이 용이한 그런 바이러스가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이렇게 경쟁에서 자연 선택된 개체가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발 변이주도 다른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할 때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증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향후에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들 중에 높은 비율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신 분들이 점차 늘어날 거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을 한동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백신이 접종이 본격화하면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생겨난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네. 근데 향후에 지금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자체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가속화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의해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백신의 효능을 회피할 가능성은 실제로 자연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그러니까 백신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굉장히 시간 문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군요.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하루 1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학 병원입니다. 주차장에 천막 병동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입원 환자가 넘쳐나면서 병실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Our emergency department, our inpatient units are very, very busy, and we want to be able to decompress some of the stress on those units. So this
mobile field hospital will accommodate up to 50 patients at a time. 미국 전역에서 입원 환자가 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12만 1,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탄절 직전인 지난 24일에 종전 최대치를 다시 뛰어넘은 겁니다. 야외 텐트와 회의실 등을 병상으로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는 병원에서는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배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d be able to meet this incredible goal. It would take ramping up 5 to 6 times the current pace to 1 million shots a day. 이는 내년 1월이 12월보다 나빠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미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에서 보듯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1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연구소장은 현지 시각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12월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최악의 달로 무엇이 잘못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점에서 통제 불능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이동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 1월에는 12월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2천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이루고 싶었던 숫자에 분명히 미치지 못했다면서 원하던 지점 아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집단 발병한 중국 우한의 실제 감염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10배 정도 많을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우한 주민 약 4.43%의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는 최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또 우한의 인구가 1,1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것은 당국이 발표한 공식 감염자 수 5만 354명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해 혈청 검사를 통해 항체를 분석한 이번 연구가 감염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발견된 사실이 최종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영국 여성이 2차 접종까지 마쳐 세계 첫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영국 코번트리 대학병원과 워릭시어 국민보건서비스 트러스트는 91살 마거릿 키넌 씨가 이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넌 씨의 2차 접종은 지난 8일 첫 접종 후 21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키넌 씨는 이로써 세계 첫 화이자 백신 접종자라는 기록과 함께 세계 첫 접종 완료자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29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영국이 내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백신 보급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백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내년 1월 중 유럽에 백신이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했다면서 이로써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3억 도즈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백신은 EU에 내년 1월 내에 보급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한 가운데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3상 결과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시와 화상 통화를 통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영국 여성이 2차 접종까지 마쳐 세계 첫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예, 자, 백신은 물론이고요. 국내 첫 치료제도 개발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요, 바로 간암입니다. 간암은 한국인의 암 사망률 2위이지만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도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인체 면역 세포를 이용해 간암과 골수종 정복에 나선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 바로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명이 박셀바이오잖아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박셀바이오는 두 가지 그 항암 면역 치료 그 요소들을 그 합친 겁니다. 하나는 치료용 백신, 그래서 박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셀은 세포 치료제를 합쳐서 그렇게 박셀바이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기초의학자로서 주로 백신과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저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이재중 교수가 국내 최초로 그 다발 골수종에 대한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서 그 도전한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셀바이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박셀바이오가 좀 줄여가지고 박셀이라고 불린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박셀이요? 예, 뭐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박셀바이오 어떤 전문 분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잖아요. 예. 이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 이제 그 자연살해세포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자연살해세포 치료제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면역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응 면역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바로 림프구들이 이 적응 면역계에 해당을 하고요. 이 선천 면역계는 대식세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가 이 선천 면역계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두 면역계가 그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셀바이오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자연살해 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뭔가 이상한 세포들이 발생하면, 이상한 세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암세포이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공격해서 걔들을 죽여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작동하는 시점이 지금 적응 면역계에 있는 림프가 작동하기 직전까지만 작용을 하는, 작용 기간이 좀 짧은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바로 이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암 치료는 잘 됐는데 환자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사실은 림프구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자연살해 세포는 작동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안전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러한 특성, 안전한 특성과 그리고 그 최대한 그 자연살해 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기간을 늘리는 그런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좋은 그 임상시험의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살해세포가 이렇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간암 임상 시험을 진행했었잖아요, 일상을. 일상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또 앞으로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지금 임상 시험을 대상으로 삼은 암은 그 말기암입니다.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재발한 그냥 터미널 스테이지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은 그냥 자연살해세포만 사용을 한 게 아니고, 간 동맥 내 그 화학요법 치료제를 일단 처치를 해서 환경을 약간 이 자연살해세포가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자연살해세포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은 지금 객관적 반응률로 해서 73%, 그리고 질병 조절률이 82% 정도가 저희가 얻었는데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보험에서 허가한 이 말기 간암 치료제로서 소라페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소라페닙이라는 약은 반응률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 10분 중에서 한 분만이
약에 효과가 좀 듣고 있군요. 예. 그리고 그 약에 의해서 치료되는 그런 비율도 20% 정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은 더 절망적일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20% 정도 되는 분들이 생명 연장되는 정도가 한 3.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관찰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환자분들이 왔던 시점이 2020년 1월인데요. 네. 그때까지 이 생존 기간을 따져 보니까 40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3년도 더 있고요.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소라페닙에 비해서 최소한 10배 이상의 그런 그 치료 효과를 저희가 관찰한 겁니다. 예, 이 말기암 치료와 생명 연장에 큰 효과를 봤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앞서 이 또 다른 면역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수지상세포 설명을 해주실 때 선천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를 연결해 준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아주 그 특공대처럼 찾아가서 제일 잘 죽이는 그런 세포가 림프구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T 림프구라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사실은 그 암을 죽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 환자로부터 그 암세포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T세포를 뽑아서 증폭해서 치료를 시켜주는 그런 입양 면역 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T 림프구를 다량 얻는 것도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런 그 우리 몸에서 수지상 세포가 하는 역할은 이 아까 T 림프구가 특공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특공대원이 어디선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훈련소 교관입니다. 그래서 예. 훈련소 교관을 사람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다시 몸에다 집어 넣어줘서 네. T 림프구를 직접 숫자를 많이 불려서 넣어주는 것보다 교관을 안에다 넣어주니까 우리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불러 모으고 예. 훈련시키고 숫자를 늘려서 걔들이 가서 암을 죽이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작동하는 기간도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안전성 면에 있어서 예. T 림프구를 직접 넣어주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요. 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면역계가 일종의 군대와 같은 조직인데 이 수지상세포가 어떤 교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수지상세포를 가지고 지금 다발굴수종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 임상시험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저희들이 그 임상 2A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로 보면 면역학적 반응률이 한 80%, 그리고 임상적 유효성이 7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치료법은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면역 치료법이 있지만 면역 치료제 단독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수지상 세포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약과 병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약이 가장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가장 현실성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예. 그 약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비싸서 네. 우리 보험에서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 예.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그 방식으로 써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 임상 1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임상 2상 그 허가를 받을 때는 더 좋은 약인 레날리도마이드가 드디어 우리나라 보험에서 서포트가 됐기 때문에 보험제를 이제 더 했군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GMP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세포를 제조를 해왔었는데 네. 노하우와 기술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전에는 치료하는데 4번 넣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저희는 그 기술이 축적이 돼서 2번 더 넣을 수 있는 세포를 더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6번 투여를 하고 더 좋은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과 같이 병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거고요. 다발골수종을 사실은 조금은 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하는 혈액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혈액암 그런 가운데서요?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노인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급격하게 그 발생이 증가하는 그런 암이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10배, 무려 10배 지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예. 암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치료법에 의해서 그 계속 재발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환자들을 충분히 수명 연장을 하고 더 그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골수종과 그 간암에 대해서 치료제와 어떤 여러 가지 약물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 신약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그 암 치료법을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그 밝혀낸 치료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카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서도 소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카 치료제 개발에 진입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주로 카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 혈액암 분야는 이미 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고형암입니다. 예를 들면 간암, 위암, 폐암 뭐 이런 암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면에 있어서 어떤 독특한 그런 그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혈액암에 비해서 이 고형암은 엔티젠 이스케이프라고 네. 그 항원 회피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혈액암의 경우는 그냥 타겟 하나만 보고 공격을 해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회피되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항원들을 동시에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지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저희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 사실 병에 걸려도 그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장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박셀바이오의 기술이 간암 정복의 열쇠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셀바이오 이준행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에 올해보다 12.9% 많은 1,501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 계획 가운데 약 85억 원 규모인 30개 신규 과제는 1분기 안에 모두 공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다중이용시설 10곳 가운데 4곳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통신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85개 시 4,516곳의 다중시설 가운데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61.8%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690mbps로 올해 상반기에 비해 빨라졌고 투자 후순으로 밀린 LTE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3.1mbps로 서비스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저하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루게릭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2개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임정훈 교수 연구팀은 루게릭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유전자 LSM12와 EPAC1을 발견하고 이들의 신경세포 보호 경로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가 루게릭병 환자의 신경세포 속 특정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분포를 되돌려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기는 궤양, 이른바 당뇨발은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회복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이영 교수팀은 당뇨발을 앓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교차가 10도로 유지된 쥐는 일교차가 4도로 유지된 쥐보다 상처 회복 속도가 5에서 10%포인트 더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급격한 체온 변화가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이나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만들어지는 최종 당화산물이 천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아동 청소년 4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 당화산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기도가 좁아질 확률이 1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종 당화산물이 폐세포에 달라붙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며 이는 기관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 대부분이 통제됐는데요. 대신 방송이나 지자체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랜선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